여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를 달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고, 베트남과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한국의 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만은 한국의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대만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고, 이로 인해 대만은 더욱 다급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은 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대만은 왜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처한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뉴스 기사들을 읽느라 눈이 피곤했거든요. 런던에 있는 제 서재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커피잔들로 엉망이었고, 책상 위 스탠드에 부드러운 불빛이 방 안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관한 불안한 헤드라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두 나라 모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전 세계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리면서 제 집중이 깨졌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김선영. 그녀는 그냥 평범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아니었어요. 캠브리지 대학 시절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우리는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세계 정치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곤 했었어요. 지금은 그녀가 한국 국방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고, 우리가 연락한 건 몇 달 만이었어요. 조나단,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선영, 정말 오랜만이네. 저는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늘 그렇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아시아와 유럽 양쪽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한국에 무기를 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했고,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을 원했어요. 심지어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요청을 하고 있었죠. 문제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만이 아니야. 선영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유지해온 평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나단, 네가 이 지역 역사를 잘 알잖아. 여기 걸려있는 게 얼마나 큰지 너도 알 거야.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죠. 다른 나라에 무기를 보내는 결정은 한국 자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서울로 올 수 있겠어? 그녀가 물었어요. 우리에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외부의 시선이 필요해. 장관님께도 이미 말씀드렸어. 내 전문성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일거리와 벽에 걸린 사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사진은 캠브리지 졸업식 때 찍은 선영과 제 모습이었어요. 둘 다 밝게 웃고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죠. 때로는 친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가 좋을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비행기를 예약하려고 하며 물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여기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한 서재에 잠시 앉아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죠. 잘못된 선택은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로 가는 티켓을 예약했어요. 짐을 싸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 5년이 지났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동안 한국은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도 따라오고 있었죠.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문 앞에 서서 멀리 런던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저는 세상의 반대편으로 가서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함께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 책임감이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집 앞에 택시가 도착했어요. 그때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와줘서 고마워. 인천공항에서 만나자. 준비 단단히 해. 내가 설명한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해. 저는 서재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후 여권을 챙기고 서늘한 런던 아침으로 걸어나갔어요.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도전이 어떤 것이든 이건 단순한 컨설팅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친구를 돕는 일이고 한 나라를 돕는 일이었고 어쩌면 한 지역 전체를 위한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택시가 집을 떠나자 저는 서울에 도착하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지금 결정의 순간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요.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나서자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비행기로 15시간을 보낸 뒤라 다리를 쭉 펴는 게 정말 반가웠죠. 휴대폰을 보니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이었지만 제 몸은 밤 12시쯤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품을 억지로 참으면서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국방부로 가주세요. 서툰 한국어로 기사님께 말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로로 차를 몰아 서울로 향하는 교통 흐름에 합류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어떤 역사책보다도 한국의 이야기를 더 잘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산업단지가 이어지더니 주거용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그 사이로는 오래된 동네가 현대적인 개발지구 틈에 자리 잡고 있었죠. 모든 것이 위를 향해 뻗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건물도 다리도 멀리 보이는 산도요. 택시는 아침 교통을 뚫고 서울 중심으로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대한 전광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광고를 번쩍이며 지나갔고 거리의 노점상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구운 고기와 야채 냄새가 솔솔 들어오더라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무리가 등굣길에 바쁘게 걸어가며 책가방이 어깨에서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 오시는 거예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눈을 보며 영어로 물으셨어요. 아니요, 몇 년 만에 다시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도시가 많이 변했네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눈 한 번 깜박이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지나쳤는데 그 금속으로 된 곡선형 외관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도시의 옛것과 새것의 대비가 정말 강렬하다는 걸요. 바로 맞은편에는 오래된 동대문이 서 있었어요. 서울 성곽의 몇 안 되는 남은 부분 중 하나였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선영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자. 기사님은 광화문 광장 근처에 저를 내려주셨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서울 중심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뒤로는 경복궁의 고풍스러운 지붕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들과 강렬히 대비되고 있었어요. 아침 군중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직장인들은 부지런히 출근길에 올랐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노부부들은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동상 근처에서 선영 씨를 발견했어요. 예전 캠브리지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만 이제는 청바지와 대학 스웨트셔츠 대신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녀가 절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조나단,
그녀가 빠르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피곤해 보이네. 커피 한 잔이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이야, 선영. 우린 국방부 건물 쪽으로 걸어가며 늘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 사이를 지나쳤어요. 그러던 중 선영 씨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전화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웠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제는 유럽뿐만이 아니야. 미국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 국방부 건물 근처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 우선, 전쟁 대신 평화를 같은 구호가 쓰여 있었죠. 시위대의 외침이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졌고 경찰들이 가까이에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론이 나뉘었어. 우리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선영 씨가 설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걸 기억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지. 반면 우리 자신이 더 취약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 국방부 건물은 현대식 사무실과 회의실로 이루어진 미로 같았어요. 직원들은 태블릿과 서류 더미를 들고 바삐 복도를 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제 북한이 포병대를 DMZ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겼어. 우리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선영 씨가 말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웃긴 건 뭔지 알아? 여기서 북한이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겨우 50km 떨어져 있어. 재래식 포로도 서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 저도 창문 쪽으로 가서 그녀 옆에 섰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건물들을 금빛으로 물들여서 도시가 거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저는 충분히 이해했죠. 서울의 눈부신 발전, 전쟁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의 변신은 항상 지속적인 위협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선영,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가 제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어요. 관점이 필요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 가까이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어. 동아시아 안보랑 유럽 정치 둘 다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안보나 국제관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찾아줄 사람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화면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찡그렸죠. 국방부 장관님이 지금 당장 보자고 하셔. 준비됐어? 그녀가 태블릿을 집어들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어차피 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으니까요. 진짜 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어요. 휴대폰에서 급하게 울리는 뉴스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유럽연합의 비밀 계획이 밤사이에 유출됐다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에게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라고 압박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뉴스를 쭉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불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호텔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거리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보이던 사람들이 점점 군중으로 변하더니 몇 시간 만에 서울 거리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가득 채웠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 우리 전쟁이 아니다. 한국부터 지키자. 라는 구호가 온 거리를 뒤덮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함께 걸으며 각자의 피켓을 가을바람 속에서 흔들고 있었어요. 막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선영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나단, 뉴스 봤어요? 시위가 부산이랑 대구로까지 번졌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대요. 급히 코트를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거리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택시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걸어서 청와대까지 가기로 했어요. 군중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며 느껴지는 에너지는 정말 엄청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미사일 그림 위에 커다란 빨간 X가 그려진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설치한 스피커에선 전통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두근대는 소리와도 같았어요. 청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또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회의실엔 어두운 양복을 입은 정부 관계자들이 서류를 펼쳐들고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소공어리며 논의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여러 번 봤던 얼굴들도 많았지만 오늘은 다들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불안감, 아니 어쩌면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준비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한국이 국외로 보낼 무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자국 방어력을 동시에 강화하자는 절충간이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의 중간 지점이라 생각했어요. 제 의견을 발표하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갑자기 군사 지도자 중 한 분인 박 장군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격양된 감정으로 벌개져 있었어요. 우리 동맹국들은 우리가 도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잃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토론은 금세 격렬해졌어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지하기 위해 무기를 즉각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까봐 걱정했죠. 회의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압력솥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들을 바라봤어요. 우크라이나 지도, 대만 지도, 그리고 한반도 지도까지. 각각 다른 도전과 위험 요소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동맹국들을 도우면서도 자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선영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중국 해군이 대만 근처로 이동 중이에요. 미국이 미사일 지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회의 끝나고 대통령님이 따로 보자고 하셨어요. 배가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청와대 창문 밖에서 들리는 시위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닌 평화를 이라는 구호가 도시 전체를 울리고 있었죠. 저 멀리 해가 지면서 서울은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산 너머에 있는 북한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에서 본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들,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어르신들까지요.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정치나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를 돕고 싶다는 마음과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회의가 끝나면서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어요.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방을 떠났는데 어떤 이들은 패배한 듯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어요. 창문 너머로 시위대가 든 촛불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들처럼요. 대통령의 비서관이 다가왔어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뵙자고 하십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가 긴장을 더했어요. 우아하게 장식된 복도를 따라 걸으며 여전히 멀리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한국, 동맹국들, 그리고 이 지역의 미묘한 권력 균형까지요. 저는 대한민국 군 지휘센터로 들어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더라고요. 그 방은 엄청나게 컸고 벽에는 지도, 뉴스 화면, 군사 배치를 보여주는 빛나는 스크린들이 가득했어요. 긴 검정 테이블 주위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고위 관계자 20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에 비쳐 보였어요. 공기는 걱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선영 씨가 제가 자리 잡는 걸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죽 의자가 등에 닿자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머리 위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떠 있었는데 한반도의 위성 실시간 영상이 나왔고 깜빡이는 점들이 군사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대만 근처 해역에서도 비슷한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건 중국 군함들이 발견된 곳이었죠. 리드 씨, 대통령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솔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보낼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죠. 방은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집어들고 주 화면을 가리켰어요. 제가 알아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DMZ,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계선을 화면에 확대했어요. 이 선은 단순한 국경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일 거의 200만 명의 병력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를 이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레이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며 말했어요. 북한은 1만 3천 대 이상의 포병을 서울을 향해 배치해 놨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매일의 현실이죠. 잠시 멈추고 말이 가라앉을 시간을 줬어요. 젊은 관계자 몇 명은 의자에서 몸을 불편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우리의 무기 재고 수치를 보세요. 제가 새로운 차트를 띄우며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미사일과 포병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수출용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별 3개가 달린 제복을 입은 장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동맹국들은 어떡합니까?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은 매일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준답니까? 방 안이 격렬한 논쟁으로 들끓기 시작했어요. 몇몇 관계자들은 장군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 씨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다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소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 우리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방어가 약해지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 공장은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젊은 관계자가 말하며 테이블 위에 문서를 펼쳤어요. 몇 달 안에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몇 달은 너무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시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북한은 몇 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리드 씨,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기를 대량으로 보내기보다는 특정 종류의 무기를 소량씩 먼저 보내세요.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고요. 동시에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맹국들에게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선이라는 걸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때 방 안에 모든 스크린이 빨갛게 변했어요. 경고 메시지가 여기저기 뜨기 시작했죠. 한 보좌관이 방으로 뛰어들어 오다가
거의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어요. 대통령님,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안은 즉시 혼란에 휩싸였어요. 장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명령을 외치고 컴퓨터에 급하게 타이핑을 했고 레이더 화면에는 일본 해상을 가로지르는 밝은 점이 보였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을 뚫고 명확히 들렸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습니다. 김 장군, 미사일의 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사일을 추적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선영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 둘 다 이 발사가 제 주장을 더 확실히 증명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이런 위협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너무 많이 내어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미사일을 추적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미사일이 결국 바다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진정됐죠.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리드 씨의 경고는 적절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을 돕겠지만 우리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새로운 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대한민국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요. 사람들이 방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뒤에 남아 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북한 미사일의 깜빡이는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상기시켰죠. 이 방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단순히 지도 위의 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선영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어요.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친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기술팀이 방어 준비 수준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텅 빈 방은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내린 결정들이 이 방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우리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지 더 길고 복잡한 게임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성수동의 벽돌 건물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운 채 제가 선영 씨와 함께 이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게는 커피숍과 갤러리가 줄지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들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리 대화 주제와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네가 원래 신발 공장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선영 씨가 새로 단장된 창고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곳이 됐죠. 한국은 늘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무기 수출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 안은 너지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벽 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스마트폰들이 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고 토론은 전국 곳곳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때 연세가 지긋한 한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분 목소리에서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에 한국전쟁을 겪으셨다는 김 교수님이셨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셨지만 말씀이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서울이 폐허가 되었던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재건했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지만 그 무기를 전쟁 중인 다른 나라에 팔아야 할까요? 그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돕지 않으면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언제까지 중립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양쪽 모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토론은 단순히 무기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과 세계 속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어서 한 노동조합 대표가 나섰어요. 숫자를 보세요. 그가 벽에 차트를 띄우며 말했어요. 우리 방산업체는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 수출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곧바로 한 학생이 그를 반박했어요.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우리 부를 쌓자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인가요? 그때 선영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이런 토론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으로 고민하고 있죠. 옳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뭐가 옳은 걸까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15살쯤 되어 보였는데 그녀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화는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가끔 가장 어린 목소리가 가장 명확한 진실을 말하는 법이죠. 토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 이야기, DMZ에서 복무 중인 젊은 군인들의 이야기, 제재를 걱정하는 사업가들과 긴장을 우려하는 평화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모두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고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창문을 통해 주황빛이 방 안을 채웠을 때 김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로 재건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가지고 재건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희망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봤어요. 거리에는 젊은 연인들, 저녁을 먹는 가족들, 뛰노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이 평화롭고 번영하며 활기 넘치는 한국.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선영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대통령님이 전쟁 회의 때 네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좋아했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제한적으로 돕는 동시에 우리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중간기를 고민하고 계셔. 길거리에서 어묵을 파는 노점에 멈춰 섰어요. 어묵을 건네주시던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국은 더 큰 문제도 이겨왔잖아. 우린 항상 길을 찾아요. 그 단순한 지혜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어쩌면 답은 거창한 전략이나 정치적 토론에 있는 게 아니라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의 넌사인이 밤하늘을 밝히는 가운데 저는 걸음을 옮기며 한국이 앞으로 써내려갈 역사의 다음 장을 떠올렸어요.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든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바로 강인하고 지혜로운 한국 국민들이 앞길을 밝혀나갈 거라는 사실이요. 아침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저랑 선영 씨는 DMZ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언덕을 함께 올라갔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땐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추운 날씨에 입김이 하얗게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 햇살이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면서 아래 펼쳐진 넓은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왼쪽으로는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이 보였고 오른쪽에는 조용히 서 있는 군사감시 초소들이 눈에 띄었어요. 앞쪽으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펼쳐진 녹색 띠 같은 땅이 보였어요. 인간의 갈등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그대로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새들은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들이 알 리가 없었죠. 참 아름다우면서도 슬프네요. 제가 하늘을 나는 항무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해서 자연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선영 씨는 아침의 쌀쌀한 기운에 코트를 단단히 여몄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고향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었어요. 전쟁 이후로 그곳을 다시는 보지 못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이곳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와닿는 장소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그냥 무기와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갈라지고 아픈 기억들이 새겨진 곳이잖아요. 저기 저 도시들 보이죠? 선영 씨가 저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도시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50년 전만 해도 여기가 온통 폐허였어요. 남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섰죠. 이제는 세계의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며칠 전 전쟁 회의실에서 있었던 격렬한 토론이 떠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서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한은 그냥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니까요. 해가 점점 더 떠오르면서 DMZ 근처 들판에서 농부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모습이 참 묘하게 다가왔어요. 특별한 이야기라니 무슨 뜻이에요? 선영 씨가 아래 농촌 마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아침 안개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트랙터를 보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나라잖아요. 세대에 걸쳐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요. 그런데 분노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보다 여러분은 놀라운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 아픔을 진보로 바꾼 거죠.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전달되기를 기다렸어요. 하늘 위로 군용 헬리콥터가 지나가며 이 나라가 여전히 항상 대비 상태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세상은 또 다른 무기 공급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세상은 힘과 평화를 모두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죠. 전쟁의 진짜 대가와 진정한 방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선영 씨가 살짝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렇죠. 확신해요. 이번 위기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각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모든 관점을 고려했죠. 다른 나라라면 아마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무기를 급하게 팔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책임과 결과를 먼저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전망대를 따라 걸었어요. 카메라와 쌍안경을 들고 이제 막 도착한 관광객들과 스쳐 지나갔죠. 다양한 언어로 들려오는 그들의 들뜬 대화는 이 국경이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뭐죠? 전망대 끝에 다다르며 선영 씨가 물었어요. 계속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원하는 게 단순히 무기를 보내는 걸 넘어선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지식, 경험, 그리고 지혜를 나눠야죠. 단순히 무기만이 아니라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아침 햇살이 DMZ를 완전히 비추면서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북한의 선전 마을은 비어있는 건물들로 여전히 지속되는 긴장을 상기시키는 듯 했어요. 쉬운 길은 아니겠죠. 선영 씨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고 할 거예요. 옳은 길은 원래 쉽지 않죠.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강력한 거예요. 교과서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쯤 학교 단체가 도착했어요. 그들의 어린 목소리가 주변 공기를 호기심과 에너지로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니 오늘 내리는 결정들이 결국 그들의 내일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네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리더가 됐잖아요. 제가 학생들이 선생님 주위로 모이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같은 길을 걷도록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어야 해요. 선영 씨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또 다른 위기회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 그녀는 국경 너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우리의 무기나 경제가 아니라 강하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법을 이해한다는 점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제 무기 공급국을 넘어 방어와 평화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찾아가는 국가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일주일 뒤 런던으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본 모든 것을 떠올리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무기와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나라가 다른 이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서울대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딱한 학문의 공간에서 문화적 충돌로 시작된 한 교수의 경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화의 시작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적인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논쟁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놀라운 문화적 대화의 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겪게 된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떤 순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 삶의 작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제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앉아있던 중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국 친구에 대해 글을 썼는데 그 친구가 집에서 적당한 온도를 원한다고 공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저는 무언가를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앤더슨이고 저는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지 꽤 오래됐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동아시아 문화를 더 배우고자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어도 제 화면에서 보고 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레딧 글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글쓴이는 자기 한국 친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을 꼭 원한다고 화가 난 듯 썼어요. 왜 그냥 조금 불편해도 참지 못할까라고 하면서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지나치게 방자한 행동이라고 동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들이 곡선 지붕을 자랑하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오래된 집들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줄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떠다니게 하면서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가 실내 온도에 대해 까다롭게 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레딧 작성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수백 년에 걸친 한국 문화에 관한 문제였어요. 저는 지난 3년간 한국 가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구해왔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온돌 시스템이 있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역사에서 온 따뜻한 포옹 같은 존재였어요. 한국인들은 1000년 넘게 이 시스템을 사용해 오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특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한국인의 생활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레딧 글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수천 번 공유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배가 꼬여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을 약하고 특권 의식이 있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 말들이 제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가 배운 이 놀라운 문화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열린 창문으로 서울 거리의 소음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옛 것과 새 것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특별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길거리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바쁜 비즈니스맨들은 정장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아마 한 가족이 온돌바닥 위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멘토이신 이 교수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레딧 글 봤어? 라고 물으셨고 우리 학과 모두 그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만 이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요. 이 교수님은 한국의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건물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어요. 저는 레딧 글에 답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멈췄어요. 이건 그냥 댓글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끼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오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간의 편안함과 집에 대한 생각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더 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한국의 집들과 그곳에서 저를 따뜻한 바닥에 앉히며 환영해 주었던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워진 걸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난방 시스템에 대한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온 삶의 방식과 그 안에서 느낀 소속감까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의 사무실 바닥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답글이 레딧 토론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요. 때때로 가장 작은 오해가 가장 중요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이제 곧 제 삶을 바꿀 그런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레딧 글에 대해서 이 교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은 항상 복잡한 문화적 아이디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아셨거든요. 우리가 만날 식당으로 걸어가면서 저녁 공기는 구운 고기 냄새와 길거리 상인들의 손님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교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 식당 구석에 낮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나처럼 깔끔한 회색 정장에 둥근 안경을 쓰고 계셨고 그 따뜻한 미소로 누구든지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만드셨어요. 그 식당은 서울의 옛날 흑백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운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서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에밀리, 어서 와, 앉아. 교수님께서 저를 손짓하며 부르셨어요. 불고기랑 김치찌개 시켜놨으니까 같이 먹자. 교수님 앞에 돌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쿠션에 앉으며 다리를 테이블 밑으로 넣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만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저는 레딧 글과 그 글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이유에 대해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자기 한국 친구가 집 온도가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썼어요. 그 사람은 그걸 공주처럼 행동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완벽하게 구운 불고기 한 점을 떠주시면서 제가 말을 마친 후 눈빛이 반짝였어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으셨던 거예요. 에밀리, 너도 알겠지만 교수님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서울에서 30년 동안 건물을 설계해왔어. 모든 프로젝트는 작은 집이든 큰 아파트 건물이든
항상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어떻게 해야 이 공간이 진짜 한국의 집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셔서 최근 프로젝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파트 건물 같으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느낌이 나도록 설계된 건물이었어요. 이 바닥 봐. 모든 아파트에 온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단순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지.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근데 왜 한국집에서 온도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깊은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옛날 한국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해. 집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니야. 극단적인 날씨에서 피할 수 있는 쉼터였지. 온돌 시스템은 사치가 아니었어. 그건 생존이었지. 가족들은 따뜻한 바닥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건강하게 지냈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현대 한국을 생각해봐.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편안함에 대한 필요는 변하지 않았어. 한국 사람이 집에서 온도가 적당하길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그건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통을 따르는 거지. 저는 제 연구 동안 방문했던 모든 한국 집들이 떠올랐어요. 그 집들은 모두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가족과 친구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해. 교수님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손님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존경의 표현 중 하나야. 누군가 내 집에 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편안하게 느껴져야 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은 너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기다리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바로 그 식당 자체가 교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였죠. 바닥이 따뜻해서 저녁이 좀 쌀쌀한 날씨에도 다른 손님들이 편안하게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 의식이 정말 살아있었어요. 재미있는 점이 있어 교수님께서 계산을 기다리며 덧붙이셨어요. 많은 외국인 고객들은 왜 우리가 난방과 냉방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지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한국 집에서 제대로 된 경험을 해보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대. 그건 결코 버릇이거나 과보호가 아니야. 편안함이 사람들을 함께 만들기 때문이지. 그날 저녁 저는 레딧 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교수님 덕분에 그 글이 단순히 온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이제 그 이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트리밍을 준비하면서 손에 땀이 나서 침에 닦았어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레디트 게시글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한국 문화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면서 익숙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보였어요. 이 순간을 준비하는데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을 하기로 했었지만 다음 연사가 스트리밍에 참여하자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다음으로 브라이언 밀러, 원래 레디트 게시글 작성자를 모십니다. 라고 진행자가 말했어요. 갑자기 제 배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브라이언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가 앉아있는 곳은 집안의 사무실처럼 보였어요. 그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하고 도전적인 느낌이었어요. 스트리밍의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빠르게 글을 남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브라이언의 의견을 지지하며 다른 사람은 한국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논쟁하지 말고 설명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덕터 앤더슨, 브라이언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온도 조절을 항상 원하는 게 과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제 나라에서는 기온 변화에 대응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화면에 작게 보이는 교수님을 봤어요. 교수님은 저에게 격려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떻게 답할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브라이언, 만약 1000년 넘게 온돌 난방이 일상인 집에서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건 스포일을 뗀 게 아니에요. 물이나 전기가 집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집에서의 편안함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브라이언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왜요? 왜 항상 편안해야만 하는 건가요? 그때 제가 기회를 잡았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배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겨울에 전통적인 한국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할머니께서 계속 따뜻해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 그녀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손님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존경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요. 채팅창은 한국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항상 따뜻한 집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세요. 브라이언의 표정은 살짝 부드러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환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불편함을 참는데도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제 경험을 나눠도 될까요? 라고 시카고에서 온 시청자 사라가 말했어요. 그녀의 댓글이 메인 대화로 올라갔어요. 지난 겨울 저는 한국 가족과 함께 지냈어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온돌로 제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어요. 따뜻한 차를 내주고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이건 저를 응석부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브라이언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브라이언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문화에서는 편안함을 약함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연결과 배려라는 거죠? 정확해요. 저는 더 이상 흥분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건 단지 따뜻함이나 시원함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가족과 친구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집의 온도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채팅창은 하트 이모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브라이언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화면 구석에서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비판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브라이언은 한국의 다른 전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했고, 다른 시청자들도 각자의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스트리밍이 끝날 무렵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브라이언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해를 담은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제 문화의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했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았네요. 저는 방송을 마치기 전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갈등의 순간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어요. 스트리밍은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더 많은 문화 토론 세션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운이 빠졌지만 행복했어요.
제 폰이 울리더니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 거예요. 한 번의 대화씩. 그때 갑자기 채팅창이 온통 댓글로 떠들썩해졌어요. 저는 화면 속 브라이언의 얼굴과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들을 번갈아 가며 빠르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바꿀 만한 댓글을 봤어요. 뭔가 나눠도 될까요? 사라의 메시지가 다른 댓글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어요. 운영자가 그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자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며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지난 겨울에 한국에 갔었어요. 사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교환 학생으로 서울의 김씨 집에 묵었는데 그때 첫날 밤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여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으며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밖은 엄청 추웠어요. 아마 영하 6도 정도였을 거예요. 저는 텍사스 출신이라 그런 추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됐어요. 그런데 김씨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을 통해 브라이언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사라는 계속 말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바로 제가 춥다는 걸 눈치채시고 제 방으로 데려가서 온돌 난방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도 조절하는 법도 보여주시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브라이언이 말한 것처럼요. 추워서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옷을 입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사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김 선생님께서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따뜻한 집이 따뜻한 마음이다 라는 말이 없죠.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사치가 아니라 배려와 존경의 표현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채팅창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올랐어요. 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전통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김 씨 집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라는 계속했어요. 점점 더 이해가 갔어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의 온돌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조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은 거기서 숙제를 했어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온돌 난방은 단순한 온도를 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브라이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걸 보았어요. 그는 팔짱을 풀고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느 날 밤, 사라는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김 선생님은 바로 제 방의 온도를 더 높여주시고 뜨거운 국과 약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제 너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온돌은 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채팅창은 하트 이모지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브라이언도 채팅에 와 라고 적었어요. 사라는 자신감 있게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배운 건 한국의 집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연결되는 곳, 친구들이 모이는 곳, 누구나 편안하고 배려받는 느낌을 가져야 하는 곳이죠. 온돌은 사치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집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라가 제가 수년간 설명하려 했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해 주었거든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 제 학문적인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줬어요. 저는 텍사스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라는 마무리했어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편안함이란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잠시 방송이 조용해졌어요. 브라이언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반성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주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환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조용히 지켜보던 이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브라이언. 한국에서는 진정한 환대란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건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돌보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가끔은 최고의 가르침이 전문가나 교수님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사라의 이야기는 학문적인 설명으로는 결코 다리처럼 연결되지 않았을 이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채팅창은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였지만 이제 그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논쟁과 비판 대신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이해와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동안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끄는 순간까지도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석양이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창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뜰에서 이야기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느끼는 모든 걸 적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하던 습관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첫 현장 조사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에요. 가죽으로 된 노트 커버는 오래 사용해서 부드럽게 달아 있었고 페이지들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찰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 적는 내용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저 자신의 배움의 여정에 대해 적고 있었거든요. 가끔은 우리를 도전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브라이언의 표정이 대화 중에 변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 굉장히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역시 그를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데에만 몰두했었죠. 하지만 그 대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둘 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운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밑을 내려다봤어요. 국제 학생들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한국 전통 간식을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간식을 어떻게 먹는지 설명하면서 포장을 제대로 푸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장면을 보니 처음 한국에 왔던 몇 주가 떠올랐어요. 그땐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었거든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이 교수님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정말 잘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교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떠오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은 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소중한 친구가 됐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메일함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문화적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특히 한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한국 학생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저희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책장 쪽으로 걸어가서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책 등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이 책들 모두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줬지만 오늘 경험은 이 책들로는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문화적 이해의 진정한 힘은 진심 어린 대화와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방을 챙겨 근처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으로 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신경 쓰는 모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 그리고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는 작은 배려의 제스처들까지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주인 아주머니인 김 여사님이 제가 피곤해 보이는 걸 바로 알아채셨어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씀하셨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이거 마셔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는 제가 왜 이 나라에 반했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이 단순한 배려의 행동이야말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힘이요. 차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논의했던 주제에 대한 후속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하거나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배움과 성장에 대해 쓰기로 했어요. 문화적 이해라는 게 단순히 사실이나 전통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전문가라는 게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려는 자세가 전문가가 되는 길일 수도 있죠. 브라이언의 질문들이 처음엔 저를 짜증나게 했지만 덕분에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을 공유했어요. 또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처음 한국에서 겪었던 환대를 떠올리게 됐다고 적었어요. 글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덧붙였어요. 문화적 이해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오해는 서로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거리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넌 사인,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제가 이제 막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몇 년 동안 한국 문화를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여정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도시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급하게 지나가고, 직장인들은 지하철을 타려고 서두르고, 노부부는 손을 잡고 동네 시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고즈넉한 사찰이 반짝이는 유리빌딩 옆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서울이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라이브 스트림에서 만난 브라이언의 메시지였죠. 안녕 에밀리, 다시 한번 고마워. 너가 말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온돌과 한국 가정에 대한 열띤 토론 이후 브라이언은 정말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답니다. 대화가 내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라고 답했어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죠.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니 한 할머니께서 전통 한옥 앞에서 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셨어요. 그 집의 나무 기둥은 수많은 계절을 겪어냈고 그 아래로는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온돌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떠올랐어요. 아파트에서 난방이 되는 바닥을 처음 보고 정말 놀랐었죠. 지금은 그 바닥 없이 지내는 게 상상도 안 돼요. 따뜻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편안함과 배려를 느끼기 때문이죠. 커피는 식었지만 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오해였던 일이 문화 차이에 대한 수천 개의 대화를 이끌어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혼란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국제학생들이 지나가며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은 친구들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와 받을 때 두 손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장면이 제게도 예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모든 게 새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강의를 위한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화 인류학 교수로서 이제 그 레딧 포스트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문화적 공감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빠른 판단이 어떻게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를 배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사라, 라이브 스트림에서 한국 호스트 가족과 함께 지내던 미국인 시청자였어요. 그녀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서울에서 교수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에 이사 온다는 거였어요. 도착하면 저 좀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고 싶어요. 당연히요. 라고 답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을 돕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전통 찜질방을 가는 걸로 시작해요.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때 밖에서는 아침에 바쁜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재킷을 고쳐 입혀주며 아이가 추운 봄 날씨에 충분히 따뜻하게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점이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이 교수님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순두부찌개를 나누며 교수님께서 제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저는 국을 저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문화 이해는 서로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질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네가 훌륭한 교수인 이유구나, 에밀리. 문화는 전통이나 관습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저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며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아침에 본 그 한옥집이 다시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집 안에서 따뜻한 바닥에 앉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나누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레딧 포스트 이후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생각했어요. 비판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배움과 성장의 아름다운 기회로 변했죠. 브라이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사라는 서울로 이사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레딧에서 또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커뮤니티가 이해와 호기심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 배워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씩. 저는 아파트에 도착해 온돌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헤쳐나가고 오해를 풀어가는 일이 계속될 테지만 매 대화, 매 공유된 식사, 매번 혼란이 이해로 변할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여기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놀라운 요청을 한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 급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40억 링깃,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뒤에도 이런 특별한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본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첨단 전투기 F-5식을 2026년에 받기로 했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더 빨리 줄 수 없나요? 라며 조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려는 FA-CCG 전투기는 최신형 블록 휴 버전으로
최첨단 레이더와 공중급유 시스템까지 탑재된 특별한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 진도율 38%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년에는 안 되나요? 라며 재촉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말레이시아의 급박한 요청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뜬 이메일을 응시하며 제 옆에 놓인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 도움을 원한다고 했고 그 요청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투기를 필요로 했고 그것도 빠르고 현대적인 전투기를 게다가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이름은 에드리안 제임스입니다. 저는 평생을 군용 항공기와 함께 해왔어요. 영국의 항공우주 엔지니어로서 전 세계 정부들의 항공 프로젝트를 돕곤 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달랐어요. 이메일에서 느껴지는 긴급함이 제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FA-50인 전투기 배송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에 걸려있는 모형 비행기를 바라봤어요. 각각의 비행기는 과거 프로젝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 특별한 건 없었어요.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에서 FA 가시임 전투기 18대를 주문했어요. 이 비행기들은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최신형 블록 외부 버전이었고 특수 레이더 시스템과 공중급유 기능 같은 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었죠. 남중국해 상황이 점점 긴장되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가 2026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국을 보호하는 문제라면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저는 컴퓨터에서 원본 계약서를 열었어요. 40억 말레이시아 링깃,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였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단지 비용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18대의 첨단 전투기를 배송 일정을 앞당기는 건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각 비행기는 수천 시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되는 점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KAI는 최근 폴란드에 같은 종류의 전투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배송한 경험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폴란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말레이시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전화를 들어서 제 비서에게 말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예약해줘요. 그곳에서 직접 작업 상황을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비행기나 마감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는 한 나라가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고 국가 간의 신뢰를 쌓는 일이었죠. 그리고 왠지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예기치 못한 것들을 가르쳐 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제 서류 가방 속에는 FA-50 전투기의 사양, 능력, 생산 일정에 관한 기술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죠. 저는 항상 무언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기술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명성을 얻었죠. 그들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변모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항공우주 산업을 직접 보고 오려는 거였죠. 아시아 상공을 지나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이 전투기들을 빠르게 배송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도전 과제에 대한 접근법도 알아야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제 일이란 것에 대한 시각만 바꿀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까지 바꿀 거라는 걸 후에 알게 되었어요.
이 전투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용 항공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와 결단력, 그리고 국가 간의 다리를 놓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될 거였죠. 비행기 기장이 서울로 내려간다고 안내를 했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내일 저는 이 전투기들을 빨리 배송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여행이 단지 항공기 생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장 투어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대표님과 함께 빛나는 복도를 걸으며 FA 김심 전투기를 조립하는 숙련된 작업자들을 보는데 제 영국에서의 평범한 일상과는 너무 다른 광경에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임스 박사님, 특별한 걸 보여드릴까요? 이 대표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그분은 저를 큰 경납고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세 대의 FA-50 전투기가 각각 다른 완성도를 보이며 서 있었죠. 그 장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 전투기들의 세련된 모습은 마치 날아오를 준비가 된 우아한 새들처럼 보였어요. 이 전투기들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 대표님이 전투기 옆에 있는 식별 번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새로운 기한을 맞추기 위해 2배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팀들이 정확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팀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타겟팅 포드를 신중하게 설치하고 있었죠.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각 단계마다 계획이 철저히 되어 있었어요. 마치 잘 맞춰진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작업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제 경험상 속도는 보통 품질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대표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따라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저희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휴게실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김치와 밥을 먹으면서 기술 도면을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의 비결은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각 나사, 각 전선, 각 용접은 그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저희의 헌신을 나타내죠. 그분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항상 사양서나 성능 지표에 집중해 왔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선 철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KAI에서 일한 지 3년 된 젊은 엔지니어 김민지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전투기의 모든 부품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민지 씨가 화면에 상세한 3D 모델을 띄우며 말했어요. 이 항공기 각 부품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는 거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작업 공간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기술 매뉴얼과 엔지니어링 도구들 사이에 작은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전쟁 중 모든 것을 잃은 농부였어요. 그녀가 제 시선을 따라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항상 한국은 노력과 혁신으로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전투기를 만들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평화와 독립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평화와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말레이시아가 이 전투기를 긴급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그 전투기를 제 시간에 전달하는 일이 단순히 기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녁에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호텔방에 앉아 저는 그날 본 모든 것을
제 일지에 기록했어요. 도시의 불빛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마주한 거울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순간 저의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이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 와서 생산 일정과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할 생각으로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뛰어난 공학 뒤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 사람들의 이야기, 동기, 그리고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깊은 목적 의식이었어요. 다음 날 이 대표님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제 경험과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영국에서는 가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프로젝트 뒤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잊어버리곤 해요. 저는 고백했어요. 이 대표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음이 없는 기술은 날개 없는 새와 같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결코 날지 못하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면서 저는 기술적인 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혁신이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KAI 시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저는 민지 씨와 그녀 할아버지의 사진, 이 대표님의 철학, 그리고 목적과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였던 모든 작업자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에게 전투기 납기 일정을 앞당기자고 추천할 때 KAI의 기술적 능력만을 이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정신을 함께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택시가 떠나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눈부신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제 서류 가방 속에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과 생산 일정이 담긴 공식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이상의 이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제가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깊은 통찰력이었어요. 저는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따뜻한 저녁바람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래의 불빛들이 별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회장님이 저와의 저녁 미팅을 위해 곧 도착하실 예정이었어요. 처음 말레이시아 전투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영국 출신의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보통 엔진 사양이나 레이더 시스템, 비행 제어 장치 같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작으신 편이었고 깔끔한 어두운 정장을 입으시고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제임스 박사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셨어요. 이 회장님은 저를 전통적인 한국 BBQ가 차려진 별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서버가 생고기와 신선한 채소, 다양한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죠. 갈비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 회장님이 마리네이드한 고기를 완벽하게 구워 제 접시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특선 요리예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전투기와 납기 일정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어요. 이 회장님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어떻게 재건되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 보이세요? 이 회장님이 창밖으로 번쩍이는 고층 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60년 전만 해도 저곳은 다 쓸모없는 잔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는 결단력이지요. 저는 그날 전날 경주에서 방문한 고대 사찰과 왕릉들을 떠올렸어요. 그 돌로 만든 구조물들은 1000년 이상을 버티며
그 시대 사람들의 솜씨와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이제 한국은 그와 같은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단지 사찰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의존하는 첨단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말레이시아를 위한 FA-50 전투기, 이 회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대표하는 것이죠. 말레이시아 총리가 우리에게 전투기 납기를 앞당겨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비즈니스의 도전 과제가 아니라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를 보여줄 기회로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프로젝트가 제 업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생각했어요. 이 전투기들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긴장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였어요. 또 일부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에서 조립하게 되면 그들의 현지 항공우주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죠. 이 산업에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이 회장님이 전통적인 소주 한 잔을 저에게 따라주며 말씀하셨어요.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국가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전투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보내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새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일이란 단순히 전투기 납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신뢰와 헌신, 그리고 기술이 국가를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서류 가방 안에는 FA-50 전투기가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에 말레이시아로 납품될 수 있다는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저녁 식사 때 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항공우주 엔지니어로서 제 역할이 단순히 사양을 계산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고 그것은 국가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며 더 나은 항공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국제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제 결과를 공유할 때 이 프로젝트는 마지막 전투기가 납품된 후에도 저와 함께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그들이 쌓아가는 신뢰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저는 최신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도전이 다가왔어요. 바로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 전투기를 조기에 받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었죠. 덕터 제임스, 9시 약속분이 오셨어요.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말했어요. 저는 넥타이를 메고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열정적인 표정의 엔지니어들이 6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최고 항공 우주 엔지니어와 기술자들로 새 전투기가 도착하면 그들을 유지보수할 책임을 맡을 사람들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항공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국가 간의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보니 서울에서 이 씨가 처음 저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FA-50 전투기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그 세련된 라인과 첨단 디자인은 여전히 인상 깊었어요. 군용 항공기를 다룬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네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하루하루 세부사항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덕터 제임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 남산타워에서의 저녁을 떠올렸어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도 그것을 사용할 올바른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첨단 혁신을 결합하는지 직접 봤죠. 그들은 진보가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항공 우주 제조에 대해 배운 것들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세심한 주의, 탁월함에 대한 헌신, 그리고 협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팀을 데리고 우리가 FA-50을 보관할 항공기 경납고로 갔어요. 그 넓은 공간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년도 안 돼요. 제가 그 넓은 방을 가로지르며 말했어요. 이 경납고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첨단의 전투기들이 들어오는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그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저는 팀이 경납고를 둘러보며 장비를 어디에 둘지, 어떻게 작업 공간을 조직할지 계획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엔지니어들을 떠올리게 했고 자부심이 솟았어요. 이 말레이시아 엔지니어들 역시 같은 열정과 탁월함을 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이씨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말레이시아 전투기 생산이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폴란드의 주문에서 배운 교훈 덕분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가 말했던 신뢰를 쌓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말레이시아 팀과 밀접하게 협력하며 전투기 도착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 교육에 집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탁월함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항공기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팀워크의 중요성, 세부 사항에 대한 집중,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팀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항공 우주 기술을 배우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했고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문화 교류 세션을 비디오 콜로 조직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문장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건 매뉴얼이나 요구사항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의 일원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을 방문한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항공 우주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 간의 다리가 되어 기술과 신뢰를 통해 국가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말레이시아로 지정된 첫 번째 FA-50의 사진을 받았어요. 그 사진을 팀과 공유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설렘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항공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혁신, 협력, 그리고 탁월함의 유산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납기 기한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이는 모든 볼트, 점검하는 모든 시스템, 따르는 모든 절차가 모두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어요. 비어있던 경납고는 곧 첨단 항공기들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씨가 맞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항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신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어요.